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우리 이형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HSL 파트너스. 네. 어려우니까 그냥 맨날 IT의 신. 그렇죠. IT의 신. 네네. 요 AI 템베거 투자 책 내신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요? 네. 항상 이런 책 네. 나오면 이제 YST부터 두드려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좀 늦게 알았습니다. 네네. AI 템베거 투자. 네네. 10배 가는 투자. 네, 10배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오. 이런 생각이고. 뭡니까? 뭐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AI 혁명이라는 게 지금 시작된 지가 한 2년 6개월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의 시계로 보면 이 10년이라는 테크 혁명 사이클이 투자의 시계로는 저는 5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반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낸 책은 이 사이클의 초입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이 썼다 그러면 네네네. 이제는 이제 변곡점에서 어떤 이제 사이클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이 그 최강의 그거였던가요? 네, AI 혁명 투자. 최강의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어려워 길어. 네. 이번에는 이게 AI 혁명 투자고 이번에 AI 템베거 템베거 투자입니다. 투자. 네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책 내용을 포함을 해서 반도체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서 삼성전자가 너무 오랫동안 좀 안 좋은 시기를 겪다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둘씩은 들려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운드리고 테슬라랑 22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잖아요. 일단 이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네, 일단 기사 회생했죠. 기사 회생.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이제 벼랑 끝에서 이제 손을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일론 머스크가 네, 손을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사실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제 삼성이 2, 3년 전에 큰 실수를 했잖아요. GOS라는 사태가 있었고, 그때 그 갤럭시 S 뭐였습니까? 그 S22. 22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AP에다가 좀 장난을 쳐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생산 수율도 문제가 생겨서 외부 고객으로는 제일 큰 고객이 퀄컴이거든요. 떨어져 나왔죠. 맞습니다. 퀄컴이 이제 TSMC로 옮겨 탔고, 근데 이제 옮겼는데 그때부터 칩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설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물타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게 됐고, 그 사건 이후로 의미 있는 고객들이 안 왔죠. 네, 삼성 파운드리로. 그래서 작년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신공정을 도입을 해서 뭔가 야심차게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 네. TSMC를 한번 기술로 잡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패착이었고요.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신뢰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팹리스 고객이 아무도 안 왔고, 그래서 이제 실패하게 된 건데, 작년 말에 파운드리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적, DS 부문 전반적으로 인사가 크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원래는 기술통들이 다 담당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영업통을 심었죠. 한진만 사장이라고 미주 사업부장, 그러니까 미주 영업 담당하시던 분을 이제 사업부장으로 심었고, 그 이제 결과물이 테슬라 패키지 딜이 성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던 분이 헤드를 맡게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영업의 결과로 하나가 나온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2나노 설계로 간다는 건 아닙니까? 물론 네, 27년부터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2나노는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3나노도 검증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네네. 그것도 테슬라가, 네.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무려 22조 7천억 원 어치, 그것도 한 3년 동안 하는 거였나요? 2년 한 반? 8년 정도? 네네. 8년이었구나. 네네. 굉장히 장기간 하는 건데, 네네. 아니 어떻게 그걸 보고 계약을 하게 됐을까요?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검증은 안 됐지만 예. TSMC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TSMC를 선단 공정에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2나노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유의한 회사죠. 그리고 이제 TSMC 쪽으로 가면 테슬라가 최우선 고객이 아니에요. 이제 TSMC한테 제일 중요한 고객은 엔비디아, 그렇죠. 애플 같은 회사들이고,
테슬라 정도는 세컨 티어 정도 대접을 받아요. TSMC 가면 이제 네.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맞습니다. 네.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로는 성격이 급하죠. 그리고 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이제 뭔가 가서 AS를 빨라가고. 요구하면 피드백을 요구하면 이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한테는 피드백을 열심히 해주겠지만, 네, 뭐 테슬라한테는 좀 이제 시원찮게 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만이 누적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론이 삼성 또 테일러 팹을 또 낙점한 이유는 네. 집에서 한 20분 거리래요. 그래서 자기가 수시로 찾아가서 가서 간섭하려고. 네, 간섭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만하다. 물론 이제 기술이 안정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일단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죠? 네.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게 2나노일지 아닐지는 또 가봐야 하는 걸 테고. 근데 이- 2나노로 이나노로 한다고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뭐 얇은 선폭 기준으로 2나노 두께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뭔가 레퍼런스를 쌓아간다? 이렇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2나노로 했으니까 이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합시다. 는 우리는 거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일단 그 검증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예. 올 하반기에 나옵니다. 엑시노스 2600. 어... 요 칩은 이제 삼성 시스템 LSI에서 자체 설계한 칩이고요. 예. 갤럭시 S26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2나노로 네,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2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로 된 거고요. 물론 이제 모바일 AP랑 차량용 반도체는 많이 다른 칩이긴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모바일 AP에서 안정적으로 수율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뭔가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이제 엑시노스 2600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은 삼성과 손잡은 테슬라 이게 과연 무모한 도전이었느냐, 무모한 모험이었느냐, 아니면은 이게 그래도 근거가 있는 도전이었느냐,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올해 하반기 네, 맞습니다. 색깔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호. 이게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수 있는 AP니까.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엑시노스 2500이 그러면 갤럭시 S25에 채택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안 됐어요. 일부 쓰지 않았어요? G 플립하고 G 플립 시리즈만 들어갔어요. 하고 그 퀄컴 거랑 같이 네, 맞습니다. 섞어서. 사실 그 G 플립이나 폴드도 프리미엄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긴 하지만 네. 물량 면에서는 갤럭시 S26, 갤럭시 S 시리즈가 훨씬 크거든요. 예. 이게 뭐 한 2천만 대, 3천만 대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음. 여기가 중요한데 올해 갤럭시 S25에는 못 들어갔고요. 음. 그러고 작년은 어떻게 됐냐? 작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괜찮았던 거고 올해가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괜찮았던 거고 작년이 안 좋았던 게 그러니까 엑시노스 2500이 별로 들어가고. 네, 못된 거죠. 네.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음.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기당 2조 5천억 적자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IT 전문지들 보면은 엑시노스 시리즈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퀄컴께 어디에 들어가고 엑시노스 거는 어떤 모델에만 들어간다, 이게 막 거의 이제 단독 기사가 될 정도로 막 어지럽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로 만든 그 엑시노스, 그러니까 AP, CPU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어떨 때는 채택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능이 성능이 나오면은 나오면 쓰고요. 성능이 안 나오면 뺍니다. 자기네가 봐도.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갤럭시 S22부터 이런 경향이 생겼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지간하면 썼어요. 자사 칩이니까. 자기네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갤럭시 S22에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선 사업부가 아무리 이제 같은 회사 다른 사업부지만 못 봐주겠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세트 제품의 판매에 문제가 되니까 음. 이게 같이 죽는다. 그래서 퀄컴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25 시리즈부터 일부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네. 26에 과연 많은 물량으로 들어가느냐, 네, 그게 곧 이제 성능에 대한 평가가 될 테고, 맞습니다. 또 그거를 또 테슬라는 당연히 보고 있을 테고, 그렇죠. 만약에 그 뭡니까 엑시노스 2600 S26 시리즈에 탑재됐는데 성능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또 막 그렇죠. 떨고 있겠네요. 충분히 갈아타려고 할 겁니다. 계약 취소. 계약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규모를 줄이거나 아, 아니면 TSMC로 이원화를 준비하거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X에다 자기가 올리기로는 그거보다 몇 배 더 커지는 물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엑시노스 2600이 잘 나오는 거 보고 맞습니다. 저 2나노 저거 GAA 공정 잘 되나 보고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한창 개발 중일 거고요. 아마 뭐 한 두어 달 안에 양산 탈 겁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26에 채택되려면 올 하반기에는 양산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내년 초에 나오니까. 네, 나오니까. 네. 그 되게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있는 거네요. 삼성전자 특히 파운드리가. 그렇죠. 이제 생과 사의 기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연달아서 좋은 소식이 들린 게 애플의 요거는 이제 기사 나오기로서는 이미지 센서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애플 쪽의 파운드리도 이제 받는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삼성도 인정을 했고 애플이 소니가 아니라 네. 삼성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특히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 일단 첫 번째는 지정학의 산물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트럼프를 이제 일기 때 겪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일기 때도 굉장히 뭐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미국으로 이제 제조업을 가져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 그때만 해도 대충 눈치 보고 뭉갰거든요. 뭉개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가서는 굉장히 좋은 립 서비스 이야기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건 박진이야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애플이 트럼프 쪽에다가 로비를 해서 네. 미국 로비가 합법입니다. 네, 로비를 해서 잘 이렇게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좀 팀쿡이 좀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미스를 한 거는요. 1기 행정부하고 2기 행정부가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 1기 행정부랑 2기 행정부는 완전히 다른 정부예요. 더 강성이죠. 맞습니다. 1기 행정부 때만 해도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마이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명령을 해도 영이 안 쓴다고 하죠. 네. 예, 실무단에서 많이 뭉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요들 내각에서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 뭐 틸러스 재무 뭐 장관이나 네. 뭐 이런 분들 말 잘 안 듣는 분들이 이제 포진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에 좀 말을 많이 들었었죠. 뭐 펜스 부통령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2기 행정부는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한테 정권을 뺏기고 나서 절치부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 노선 투쟁을 했죠. 그래서 주류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번 2기 행정부 내각은 철저한 충성파. 네. 능력 필요 없다. 무조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쓰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게 레드 웨이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어요. 장악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의회 권력을 트럼프가 완전히 컨트롤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기 행정부보다 2기 행정부가 훨씬 강력하고 파워풀한데 애플은 1기 행정부 때 하던 것처럼 적당히 뭉개면서 이제 친중 행보를 보이니까 이게 완전 제대로 된통 맞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항복선을 했죠. 그래서 팀쿡이 손 떨면서 나와가지고 $1,000억 미국에다가 투자한다. 추가 투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닝이랑 그 유리 맞습니다. 만드는. 예. 그리고 이제 $5,000억 총 누적으로 이제 $6,000억 트럼프 임기 내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미국에서 갑자기 뭐 제조 밸류 체인을 하려고 하면 지금 준비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없고 네. 제대로 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뭐 생산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눈높이나 시각을 못 맞추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내에다가 뭔가 라인을 깔아놓은 회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자체 투자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테일러 팹은 아니고 이제 오스틴 팹. 그러니까 CIS, 그러니까 CMOS 이미지 센서는 뭐 프로세서보다는 선단 공정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존에 애플의 예전에 AP를 생산했던 오스틴 팹에서 네. 이제 그거를 일부를 라인을 개조해서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를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그 작년부터 있던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 인사에서 반도체 부문의 헤드들이 다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시스템 LSI 사부장이거든요. 삼성이요. 네네. 그리고 왜 시스템 LSI 사부장이 살아남았냐? 시스템 LSI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엑시노스가 뭐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때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부장이. 애플하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애플이 전면에 셀피 카메라를 줄까 후면에 광각 카메라를 줄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셀피 카메라는 사실 이게 돈이 좀 저사양. 저사양이고요. 뒤에 광각 카메라가 돈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광각 카메라를 잡은 거죠. 후면에. 그래서 이 거래
사이즈가 커진 거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급망에서 소니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 아시겠지만 뭐 설비 투자라 그러면 잘 안 하죠. 네. 만만디잖아요. 네. 보수적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간헐적으로 쇼티지 사태가 있었어요. 소니의 CIS가 부족해서 완제품이 출하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 군데 검토를 했죠. 네, 애플이. 근데 삼성의 CIS가 제일 쓸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채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내 투자 확대 그리고 가장 적당한 모델을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 그러니까 좀 다 겹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운때도 좀 맞았고요. 삼성이 또 거기에 또 많은 준비를 한 것도 맞아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에 또 부담도 갖고 있지만 수혜도 보는 거네요. 한켠에선. 고객사가 그렇게 오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 그 정책에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에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봐야 돼요. 예. 삼성 파운드리가 사실 그 전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 이전만 해도 여기 고객 물량이 없어서 이걸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투자를 지연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투자를 해놓으면 뭐해? 손님이 안 오는데. 맞습니다. 테이블은 깔아놨는데 손님들이 오질 않아.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TSMC하고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상황이 완전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 파운드리라는 게 고객이 많아지면은 또 양산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레퍼런스가 많아지고 이걸 바탕으로 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파운드리라는 게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이 금융업하고 비슷해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이거 회복하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공정에 대해서 준비는 됐지만 글로벌 빅테크를 수주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먼저 가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테이프를 끊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저렇게 배팅을 할 정도면 우리도 해도 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문의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원래 TSMC 쪽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업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너무 비싸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좀 불만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저 집 이제 좀 맛집 됐나 보네. 소문난 맛집인가 보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찾아가는 먹을 거고. 만한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이제 번호표 이거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왜 예전에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 오후여서 회의 못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엄청 회자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업도 되게 뭔가 의뢰 마인드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좀 달라지고 있겠죠. 삼성 내부에서. 그렇죠. 사실 전영현 부회장이 올드보이지만 예. 삼성 반도체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장을 하고 원래 부문장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물 먹고 그 삼성 SDI로 사실상 이제 좌천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신 분이니까 얼마나 도끼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들이 완전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 사실 그 전영현 부회장이 중간 인사로 바뀌고 나서 작년에 이제 본인 인사를 한 거거든요. DS 부문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영현 부회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애플이 사실상 삼성이랑 굉장히 큰 이제 경쟁 구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그 폴더블 폰도 그렇고 OLED 같은 경우에도 중국 BOE 물량 좀 많이 주려고 했었는데 거기 뭐 특허 문제도 있어서 근데 이번에 또 이미지 센서까지 삼성의 파운드리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행은 계속 같이 가는 거네요. 한편에선 경쟁 또 한편에선 동행. 맞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구도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서로 거리를 뒀겠죠. 점점 더 중국 쪽으로 많은 밸류 체인을 옮겼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크게 혼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급선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 쿡이 기존에 본인이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을 대체할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려면 결국은 대만, 한국,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공격적으로 투자 해주고 잘 따라와주는 협력사들이 한국이죠. 한국에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적과의 동침을 좋으나 싫으나 계속해야 되는. 네, 사실 이제 애플은 삼성을 굳이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네. 이게 좀 뼈아픈 이야기지만 네, 시가총액으로 봐도 지금 10분의 1이나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 뭐 참. 사실 프리미엄 삼성과 애플을 네.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 5년 전까지 이야기했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옛날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게 참 쓰라립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신뢰에 기반에 두고 있는 거고 선순환 구도로 가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TSMC랑 시장 점유율 파운드리 보면 너무 멀었잖아요. 거의 60%대 뭐 9%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맞습니다. 이제는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분간은 뭐 이 더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리는 시간 좀 필요하긴 한데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주 물량이 깔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두고 이제 점점점 이제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또 변수는요. 네. 후공정이에요, 의외로. 어.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그 팹 공정도 중요하지만 네. 후공정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예. 이종 집적 반도체. 여기서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TSMC도 이제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먹을 만한 물량이 없잖아요. 예. 자기가 예. 뭐 여기서 더 마켓 셰어를 더 늘려가지고 크게 독점 사업자가 되는 걸 원치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2.0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공정, 오사 쪽의 생태계하고 설계 생태계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이 마켓 셰어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그게 TSMC는 코어스라고 하는 게 그거였던가요? 맞습니다. 코어스 그러니까 뭐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릿? 예. 예. 근데 그거를 TSMC가 기가 막히게 잘 해왔던 거고 그럼 삼성도 코어스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나요? 기술은 있죠. iCube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대로 양산을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죠. 예. 왜냐면 고객이 없으니까. 안 해봐서. 특히나 이제 이 그 코어스나 iCube 같은 경우 서버 칩이잖아요. 네. 삼성이 이제 의미 있는 서버 칩을 처음 수주한 게 테슬라의 AI6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뭐 100% 서버 칩도 아니고요. 요거는 서버 칩하고 그 엣지 AI,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에 들어가는 거를 범용으로,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같이 쓰는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대로 된 서버 칩을 해보는 건 이번 처음인 거예요. 아하. 엄청난 도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2나노, 그러니까 그냥도 아니죠. 2나노 게이트 오로라운드에다가 네. iCube라고 하는 후공정, 네. 패키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다 같이 잘해야 되는 맞습니다. 완전 선단이랑 완전 후공정이랑 네. 다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하고의 협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나름의 또 그런 뭐 현장에서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설계나 관련 IP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기대하는 거는 애플하고 TSMC의 협력 관계 같은 것들을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면 TSMC한테 애플이 중요한 고객이야, 엔비디아가 중요한 고객이야 그러면 둘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애플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애플은 제조에 대한 기술 기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 제조 기반이 없는 회사잖아요. 예. 근데 제조 기술은 있어요. 그렇죠. 네, 제조 기술이 있는데 TSMC가 3나노에서 2나노로 딱 그 공정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애플의 본사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이 TSMC 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같이 개발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게 IP가 돼요. 핵심 IP가. 그러니까 사실상 공장이라는 껍데기만 없을 뿐 네. 생산, 제조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다 갖고 있는 회사. 맞습니다. 애플은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제조에 대한 기술이 무형적인 것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잘해주세요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TSMC한테 저렇게 홀대를 좀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애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끌려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팹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엔비디아한테는 허락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애플처럼 우리가 공정에 들어가서 같이 개발하고 이제 같이 선단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수요를 열어줄게.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렇게 삼성 파운드리하고 협력하면서 이 파운드리 기술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IP들이 생기고 그 IP는 이제 크로스 라이선스가 되겠죠. 삼성 파운드리랑 저기 테슬라가. 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TSMC한테 우리도 애플처럼 해줘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겠죠. 아, 네. 야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TSMC는 사실 뭐 아무나 고객이라고 해서 Y스트릿이 반도체 하나 맡긴다고 해서 이대호 대표님 들어오세요. 우리 라인 같이 일하시죠.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네. 근데 그게 애플이니까 가능하고 맞습니다. 애플에게도 TSMC가 뭔가 배우고 네. 같이 공정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하는 걸 텐데 네. 삼성 파운드리의 테슬라가 원하는 모델이 정확히 그거였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삼성 파운드리 모델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조언도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했던 게 그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마 수시로 테일러 팹 가서 베나라 감나라. 뭐 이 데이터 주면서 이것저것 이거 피드백 가져오라. 그래서 엄청나게 시어머니처럼 괴롭힐 거예요. 피곤하겠네요. 네, 그렇죠. 텍사스 시어머니. 네, 맞습니다. 자기 집하고 20분 거리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재밌겠다. 네. 나중에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어머니가 정말 꼬치꼬치해서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이 회사의 동행은 더 강력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뭐 대표님도 그렇지만 우리 기자 할 때 예. 정말 괴팍한데 실력 좋은 선배 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배울 때는 죽을 것 같죠. 그쵸, 막. 그쵸. 근데 이제 결국 그 선배한테 많이 배워서 이제 이제 먹고 살잖아요. 음. 막 이런 거죠. 그런 비슷한 느낌.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 뭔지 딱 와닿네. 예, 여러분 회사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네. 선배들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서 뭔가 이제 손님이 계속 온다고 하니까 주방 용기도 많이 이제 갖춰야 되고 테이블, 뭐 의자도 많이 세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확장이 되면 가장 큰 수혜주는 어느 쪽입니까? 일단 그 가동률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적인 수혜랑 중장기적인 수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수혜는 결국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너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1분기 때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모스 이미지 센서 가동률이 거의 뭐 40%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3나노 때 가동률이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선단 공정은 사실 신규 투자기 때문에 여기서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매출이 빠지면 적자폭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에 2조 5천억씩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동률이 올라가면 여기 또 낙수 효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삿 업체라고 하죠. 이제 후공정 전문 업체들. 그 오삿 업체들이 일단은 당장 직접적으로 숫자가 좋아지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테스나 뭐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일단 길을 열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수많은 팬리스 업체들이 또 일단 그 태핑을 해볼 거 아닙니까?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누가 중개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DSP라고 하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그런 쪽에서는 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IP를 하는 뭐 칩스 엔비디아,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테일러 팹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테일러 쪽에 같이 따라 나간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보지만 사실 장비는 대부분 글로벌 업체들 장비를 쓰죠. 그래서 아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텔, 뭐 이런 회사들 장비를 많이 쓰게 되는데, 물론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일부 수혜를 보게 됩니다. 뭐 유진 테크나 뭐 원익 IPS 같은 회사들도 좀 일부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현지 법인을 만든 회사들, 케미컬류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뭐 파츠 쪽, 장비 파츠에 뭐 코팅하고 세정하는 코미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죠. 사실 그 공통점은 이들 회사가 그 테슬라 관련된 공시 나왔을 때 그날 주가가 또 엄청 슈팅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그 시장에 또 보여준 거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 뭐 추천주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네. 여러분 또 이제 공부는 직접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HBM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HBM. 이것도 참 할 말 많은데. HBM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되게 잘 해왔고, 그런데 벌써부터, 이게 벌써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BM 공급 과잉 우려가 솔솔 나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관련된 리포트를 쓰기도 했었고, 이영수 대표님은요, 그러면 실제로 HBM의 공급 과잉 가능성 있다고 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없다고 봐요. 내년까지는. 내년까지, 26년까지는. 네네. 일단 지금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HBM이 보통 연단위 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계약한 가격과 물량대로 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단위 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네.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생각해 보면 보통 5월, 6월이면 내년치 물량 완판됐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어요. 네네네. 올해 안 나오죠. 네. 올해는 두 회사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삼각 동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예. 자, 삼각 동맹이 이제 본격적으로 깨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섣불리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대로 해주면 내년 실적이 망가집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SK 하이닉스한테 줬던 프리미엄을 주기가 싫은 거죠. 예. 왜? 마이크론도 잘할 것 같고 삼성전자도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왜 굳이 SK 하이닉스한테 뭐 60% 이상의 마진을 줘야 돼? 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기싸움이 계속해서 지금 연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다른 파트너 볼 것도 없이 하는 데도 없으니 네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였는데 네. 이제는 선택지가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 파운드리는 입장에서는. 아니고 그렇죠. HBM 분야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냐는 거죠. 이게 기사는 되게 많이 나와요. 2년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HBM3 네. 특히 12단짜리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한 것 같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언제까지 막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네. 이게 진위가 확인이 되는 게 있나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산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뭐 예쁘게 100개, 200개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뭐 대량. 10만 개, 100만 개 만드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퀄 테스트 통해서 됐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샘플 한두 개가 아니라 네. 대량으로도 또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시점이 물론 이제 양치기 소년이 여러 차례 이제 좀 거짓말하다 들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25년 내에는 되는 거냐? 이제 거의 3분기도 거의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럼 뭐 목표하는 시점이나 예상하는 시점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연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저기 뉴스상으로 보면 벌써 다 양산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양산 체제까지 가려면 조금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도 이제 납품은 하고 있는데 예. 얼마나 그러니까 아웃풋, 그러니까 이건 수율하고 직결된 거죠. 그게 아.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직. 마이크론도 HBM3 8단은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8단은 납품을 했고요. 예. 12단이 생각보다 늦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기술 격차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마이크론이 12단은 그럼 아직 공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졌고 늦어졌었다. 예, 비중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제 삼성도 뭐 3 8단까지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고 네네. 남은 건 이제 12단인데 그렇죠. 일단 이거는 연내. 네. 속는 셈 치고 잘 될 수도 있죠. 뭐 한 대여섯 번 속았으면 거기서 네네. 한 번 더 속아봐야 7번째 아닙니까? 네,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정말 작년 여름에 예. 정말 이제 저기 이제 업계 이제 지인분들한테 체크를 했을 때 네.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들도. 근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자신이 없어요. 삼성 콜 테스트는. 그렇게. 하여튼 요거는 만약에 되면 네. 삼성이나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겠죠. 네, 어느 한쪽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삼성이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예요. 컨퍼런스 콜에서 예. 납품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을까지. 가을까지. 네네. 그 가을이 언제 가을이에요? 작년. 24년? 25년? 작년 가을이요. 8단이요? 12단이요? 뭐 12단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 야, 그래요. 네. 뭐 하여튼간 이거는 이제 연내. 25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3 12단을 잘 해봐야 어떻게 보면 이제 따라가는 거고. 네. 그게 곧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수요 공급 면에서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공급 과잉이 되려면 갑자기 공급이 겁나게 늘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잘 만드는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생산 수율이 확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수요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네. 예, 공급은 이제 지금 수준이지만 수요가 위축되는 거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AI 가속기 HBM의 최종 수요처가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의 감세안이 너무 쉽게 통과됐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OBBA가 통과됐고 그거는 이제 결국 빅테크들이 감세에 대한 그 수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AI 군비 경쟁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탄이 더 많아지니. 맞습니다. 실탄이 많아지니까 그걸 하라고 감세를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수요는 좋아지는 거고 또 생각지 않았던 수요가 하나 있죠. 중국 쪽에 원래 H20 같은 칩 못 팔겠는데 열어줬잖아요. 그쪽 수요를 HBM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네. 96GB하고 144GB가 들어가요. 그거 수요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죠. 적어도 거기에 10억 기가비트 정도 더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26년까지는 공급 과잉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페이스대로 쉽게 안 가려고 하는 게 뻔히 네. 보이거든요. 저거 공급 과잉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깎아줘야 되지? 그리고 이게 이번 한번 계약으로 내년 실적이 메이드가 되는 거고 결국 내년에는 더 터프하게 계약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양보해주면 내년에 더 심하게 양보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사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HBM4 시대는 언제쯤 열리는 거죠? 내년부터 됩니다. 이제 루빈이라는 GPU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네. HBM4.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뚫는 구멍. 네.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라고 하는 게 1024개에서 네. 2048개로 2배가 되죠. 그러면 HBM4는 하이닉스는 이거는 거의 다 된 거겠죠? 네, 하이닉스는 뭐 생산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삼성이 그러면 HBM4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샘플을 보고 지금 사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 삼성의 샘플을 보자. 네. 이제 HBM3 12단도 지나가는 모델이고 네네. 최고 사양에 넣으려면 HBM4인데 네네. 그럼 3 12단이랑 HBM4랑 같이 가져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3, 12단은 샘플이 벌써 들어갔고요. 네, 4는 이제 곧 나왔겠죠. HBM4는 이거는 몇 단이죠? 4도 12단입니다. 똑같은 12단. 원래는 16단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단수 쌓는 게 음. 되게 어려워요.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 막 네. 저기 뭐 100단까지 간다 그러지만 그렇죠. 향후에. 그건 먼 미래 이야기고 네, 실제로 이게 공정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네. 스루홀 비아라고 하나요? 그 네네. 구멍 뚫는 것도 TSV, 2배로 돼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TSV. 네네. 그리고 단수 자체는 12단이지만 네네.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성능은 더 고성능이 당연히 되는 걸 테고. 네네. 얼마나 차이 난다고 보면 돼? HBM4가 되면은? 한 퍼포먼스는 30% 이상 더 좋아진다고 높은. 봐야겠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요와 공급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그러면 332 온 거랑 같이 4 시장에서도 똑같이 공급 과잉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것도 막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또 막 수율 같은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렇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3, 12단보다 제조 난이도가 훨씬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코스트도 또 올라가요. 왜냐하면 음. 원래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칩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로직 칩이 들어가고 그 위에 디램, 코어 다이라고 하는 디램을 쌌잖아요. 12개를. 네. 근데 베이스 다이가 HBM4부터는 파운드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HBM3, 12단은 베이스 다이를 누가 만드냐?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8나노 공정이니까 네. 메모리도 8나노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년에 4나노 공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TSMC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 제조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네, 제조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지금 단가는 지금 엔비디아가 박하게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잘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케이크 만들 때 네. 밑에 기본 판은 네. 내가 다 만들어서 쌓아 올렸는데 네네. 이젠 기본 판을 외부에서 사갖고 와야 사와야 되니 됩니다. 네. 돈이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성능 자체도 높아지는 데다가 네. 코스트, 원가도 높아지니 네. 훨씬 더 시장은 커질 수가 있고
비싸게 받아야 되죠. 그만큼 비싸게만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주는 쪽에서는 자꾸 이제 안 올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게 뭔가 세대가 발전을 할수록 공급 과잉이 시작될 가능성은 조금 더 이연될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적어도 내년까지는 뭐 내후년은 또 내년 돼봐야 아는 거지만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수요나 공급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잠깐 H2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옛날엔 고성능이었지만 어느새 H20을 이제 저사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그 미국 정부가 관련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에 좀 타격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예.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을 다 중국에다가 전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네. 우리 15% 미국 정부에 내야 되니까 너네 15% 우리한테 더 줘. 네. 마치 부가세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15% 줘야 되니까 HBM 단가 깎자 그러면 우리 납품 안 할래 그러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H20에서 물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들 말로는 백도어 발견됐다고. 네네. 엔비디아가 미국을 상대로 장난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이제 어떻게 뭐 이제 흔들기 위해서 뭔가 심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기업들한테 웬간하면은 H20 사지 마라.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 중국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고 수준이죠. 만약에 중국이 그런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금지를 했겠죠. 네. 금지를 못 하죠. 네. 왜냐하면 자국산 칩보다는 H20이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수싸움을 가정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를 쓴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미국한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계속 끌려갈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중 관세 협상 과정에서 H20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물론 이제 합의가 양국 간에 된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반추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H20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그렇죠. 정작 이제 수출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기업들한테는 야 웬만하면 쓰지 마.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최근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원래 그 H20 수출이 중단되면서 1분기에만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손실을 봤거든요. 회계상 손실이긴 하죠. 재고가 한 완제품 상태로 한 70만 개가 있었고 반조립 상태로 한 30만 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만 개 정도를 그냥 원래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팔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익으로 다 잡히잖아요. 환입. 네, 환입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00만 개 재고만 있는 것만 팔고 이제는 호퍼는 안 만들겠다 이야기했어요. 젠슨왕이. 근데 최근에 대만 매체에서 재밌는 이야기 나왔는데 H20 30만 장을 급하게 주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추가로? 네, 추가로. 엔비디아가 원래 안 만든다고 했는데 왜? 지금 30만 장을 추가로 주문하려면요. 아시겠지만 지금 선단공장 주문이 꽉 차 있거든요. 100% 풀이에요. 그럼 30만 장을 어떻게 받아요? 누구 순번 빼고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 순번 빼면 30% 비용을 더 줘야 돼요. 그게 슈퍼 핫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줄 서 있다가 슈퍼패스, 네, 슈퍼패스처럼 매직패스 이런 거. 네, 그거 하려면 30%더 줘야 돼요. 그러면 그 30%를 엔비디아가 떠안았을까요? 중국이 떠안았을까요? 중국이. 일단 이제 우리 급하니까 돈 더 줄 테니까 빨리 주세요. 맞습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AI 개발 모델을 위해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죠. 이미 엔비디아 창고에 H20 만들다 만 거, 팔지 못한 거 100만 장이 있는데 30만 장 추가 주문을 줘야 할 정도로 중국은 또 급하고 돈 더 주고라도 그렇죠. 사간다. 그렇죠. 그만큼의 중국에서의 수요는 계속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15%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수출 관세라고 뭐 처음 들어보는 용어긴 하지만 수출 관세를 물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살래.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지금. 수출은 장려해야 되니까 세금이 없는데 관세야 당연히 이제 수입업자가 내는 거고. 그런데 수출 관세. 그만큼 중국에서도 강력한 수요가 있다. 근데 또 나오는 소식들 보면은 화웨이를 비롯해서 NPU 같은 거,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해서 쓰고 있다.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H20에 대적할 만한 거는 당연히 아닌가 보네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네. 개별 칩 성능으로 보면 H20보다 뭐 화웨이 어센드 910C나 뭐가 뭐 더 낫다 막 이렇게. 캠브리콘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AI 칩을 가지고 AI 클러스터를 꾸리잖아요. 데이터 그러면 센터를. 이제 그렇죠. 수많은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칩하고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지연이 없다 그러면 토탈 이걸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훨씬 더 비용이 효율적이고 이렇게 이제 눈탱이 맞고 해도 네, 결국 AI 클러스터를 꾸려 놓으면 엔비디아 칩이 낫다라는 거예요. 가격 올려달라는 거 올려줘도 네. 차라리 나중에 데이터 센터 다 완성해놓고 보면은 네. 엔비디아 걸로 돌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죠. 버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 그러니까 뭐 시간당 이거를 뭐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통 이제 1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해서 뭐 데이터 센터 중량급으로 해서 이렇게 계량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칩이 제일 비싸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 칩을 했을 때 수익이 제일 높아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역시 좋은 거. 네, 좋은 거. 좋은 걸로. 비싼 게 값을 하고요. 그리고 싼 거 쓰면 그게 이제 거기서 버그 나오고 그 디버깅하고 수리하고 거기서 뭐 소프트웨어하고 안 맞아가지고 뭐 그 비용이 더 예, 드는. 그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칩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 성능이 좋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걸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 모아놨을 맞습니다. 때 성능이 훨씬 더 그렇죠.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너무 재밌다. 그 메모리 사이클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조금 몇 달 되긴 했습니다만 DDR4 그러니까 최신형은 DDR5인데 네. DDR4 가격이 엄청 급등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DDR4를 상당 부분 철수했죠. 메모리 3사가. 네. 왜냐하면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CXMT가 5% 물량 폭탄을 쏟아내가지고 완전히 레드오션화 시켜버렸잖아요. 이제 그 DDR4는 CXMT 중국 기업도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사이클이 전환될 때는 예전에 DDR3에서 DDR4로 전환될 때도 레거시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이제 그 어떤 차세대 칩에서 프리미엄을 누리는 요게 이제 기존 메모리 사이클의 네.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참모로 깨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DDR5의 프리미엄도 누리고 DDR4에서 충분히 수익을 냈어야 되거든요. 감가상각 끝난 거 가지고 이제 이익을 냈어야 되는데 네. CXMT가 그걸 망가뜨려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메모리 3사가 사실 DDR4 라인을 거의 별로 이제 안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됐잖아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죠. 중국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 레드오션화 시켜서 다 퇴출시키고 나중에 가격 올려서 자기들이 출혈 경쟁하는 그 마진을 나중에 다시 뽑죠. 옛날에 그 삼성전자가 이겼던 치킨 게임을 네. 지금 중국 기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레거시 뭐 양태가 모델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결과는 비슷한 거죠. 실제로 LCD도 그랬잖아요. LCD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수율이 뭐 15% 20% 나오는데 이거 뭐 도저히 만들면 안 되죠. 감가상각도 안 나오는데 보조금 만들어서 막 받아서 만들다가 그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뜯어내고 뭐 중국 그 대만 일본 업체들도 다 뜯어내서 철수하고 나니까 나중에 LCD 가격 올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그때 팬데믹 때 코로나 맞습니다. 팬데믹 때 갑자기 이 디바이스 수요 높아졌는데 LCD 라인은 옛날에 다 그냥 문 닫아놨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수요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LCD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던 것처럼 그때 쭉 뽑아 먹는 거죠.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지금도 그렇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속될 수는 없는? 그렇죠. 뭐 DDR4 뭐 가격 프리미엄이 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저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워낙 싸져 있었는데 이제 충분히 올라온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CXMT가 이제는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 시장 먹었으니까. 그리고 다 이제 가격은 또 올라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DDR4에서 이익을 충분히 내서 DDR5에서 또 출혈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DDR5 시장을 아싸리 판만 내겠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해가지고 네. 다른 뭐 일본 업체들 다 쓰러뜨리고 치킨 게임에서 이제 승리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였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물량 싸움에서 중국 기업들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삼성은 기술로 차세대로 가 네, 있고 자기네들 기술로 자기들이 헤쳐나간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초격차를 해서. 예. 근데 지금은 사실 CXMT나 이런 거는 중국 정부에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력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양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으로 시장 망가뜨리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티한
거죠. 네. 그러네. 야, 이거 살벌하네요. 그 DDR4 가격 급등 중이라고 해서 막 좋아할 건 아니네요, 사실은. 메모리 3사가 뭐 수혜 보는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일부 라인이 남아 있긴 한데 그게 뭐 전체 이익에서는 미미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DDR4 가격이 급등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실적에 크게 그렇게 좋을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DDR4가 급등하는데 DDR5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DDR4에서 DDR5로 라인 전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는 게 맞죠. DDR4에서 이익 뽑아내고 DDR5 가격 프리미엄 누리고 근데 DDR4에서 막 이렇게 추월 경쟁을 만들어 버리니까 빨리 DDR5로 전환한 거예요. 메모리 3사가. 그러니까 DDR5의 프리미엄이 깨졌어요. 아하. 네. 원래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커머디티에서 이익을 많이 못 뽑아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DDR6로 전환될 때 굉장히 데미지가 오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으니까. 기존의 모델로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해낸 다음에 네. 차세대 모델 투자 후에 선순환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죠. 앞에서 저놈이 출혈 경쟁 시작을 해가지고 나도 네. 피 흘리고 있고 네. 차세대 모델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이쪽 옆구리가 다 낫질 않았고 그렇죠. 이 몸으로 또 이제 싸우러 가야 또 되는 싸워야 거고. 되는 거. 더 치열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올라오는 게 아유 그래도 뭐 중국 애들이 지금 얼마나 하겠어 막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이 산업에 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HBM이라고 하는 초프리미엄 시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이번 사이클에서 커머디티로는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뭐 예, 그렇지만 HBM으로 충분히 많은 이익을 냈잖아요. 예. 자, 이걸 가지고 선순환을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된 거고 삼성같이 커머디티 쪽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DDR, D램 가지고 싸우는 저쪽 판에서 약간 좀 위에 올라와 있고 네. 어느 이제 구름 위에 좀 올라와 있어. 야, 맞습니다. 너네 싸우기니 우리는 절로 갈 거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저 밑에서 중국 기업이랑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치고받고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도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고 못 있고 가고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초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HBM 시장으로. 그렇죠. 그럼 DDR5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쪽은 아직 업황 개선이나 뭐 기대하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수요가 좋아서 뭐 조금 이제 괜찮아지긴 하는데 사실 기대한 것만큼 프리미엄 못 누렸어요. DDR5는. 네. 왜 우리가 흔히들 반도체 사이클 이야기하고 뭐 여기 있는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사람들이 이런 거 IT기 많이 바꾸게 되면 또 한 번 좋은 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 이 기대는 그럼 이제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커머디티 쪽에서 예전 같은 그런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이제 중국이란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AI 쪽으로 네. 가야 하는. AI 쪽 밸류 체인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괜히 AI 템베거 네, 투자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왠지 여기 앞에 제목도 금색으로 AI 템베거 투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영수 대표의 신간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AI 쪽으로 가 있는 하이닉스와 네. 아직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삼성전자. 이게 단순히 HBM의 매출이 일어나느냐 얼마 안 되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중국 기업들과 싸우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거네요. 테크 쪽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AI 쪽에 있는 밸류 체인 사업부하고 예. 논 AI 쪽의 사업부의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네.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있고 AI 쪽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높은 수익을 내고 높은 멀티플을 받고요. 논 AI 쪽에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인텔도 논 AI 쪽에 있기 때문에 저런 밸류를 받는 겁니다. 인텔은 답이 없습니까?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TSMC한테 막 지분 사라고 하고 외국 기업에 사라는데 안 사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가 살 수도 있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인텔을 죽이긴 힘들어요. 미국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회사긴 한데 자체 경쟁력으로는 보면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 유지는 시키되 뭔가 트리거를 만들기에는 당장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그 AMD랑 많이 이제 경쟁을 했었잖아요. CPU 네네.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AMD는
어찌됐든 간에 자체적인 뭐 GPU라고 해야 될지 NPU라고 할지 AI 반도체를 하고 있고 네. AMD에는 그래도 AI가 묻어 있는데 네. 인텔에는 안 묻어 있고 그러니까 주가로도 또 이제 맞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판매 중단했을 때 엔비디아만 중단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AMD의 MI300이나 음. 뭐 인텔의 가우디 같은 거는 좀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인텔의 가우디라는 건 사실 가성비가 좋지만 MI 시리즈보다 못 쓸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가우디는 지금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이제 규모로 축소됐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AMD의 MI 300은 좀 별로였는데 350이나 355X, 400 같은 경우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AI 가속기 쪽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예전에 CPU 하던 것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그냥 AI 쪽으로 가야 하는 네. 가지 못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저 밑에는 중국 기업들과 또 싸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다음번으로 질문 준비한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인하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요? 별 의미 없는 질문입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의미는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 결국 유동성이 풀려서 사람들 소비가 좋아지는 게 이제 기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관세 영향이 이걸 상쇄해 버리는 거죠. 뭐 이번 달까지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인플레가 별로 안 치솟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가격 저항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네들 마진을 훼손하면서 좀 떠안아요. 비용을. 그리고 이제 미리 재고도 쟁겨놓죠. 근데 이제 재고도 많이 소진되고 마진 축소도 어느 정도 디펜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죠. 자, 그게 이제 매달 갈수록 이제 데이터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거를 또 엔비디아처럼 중국을 상대로도 가격을 확실하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과 그걸 못하는 기업으로 확실하게 또 나뉠 거고. 그렇죠. 그게 또 갑과 을이 명확해질 테고 주가로는 멀티플이 달라질 거고. 그렇죠.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을입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입장이 다르죠. 하이닉스는 이제 어떤 엔더 유저를 보면 AI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빅테크들.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AI 캐펙스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HBM을 네네네네. 가지고. 물론 이제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품이긴 하지만 네. 결국 엔드 유저가 빅테크들이고 빅테크들의 AI 캐펙스에 달려 있는 거죠. 하이닉스의 수요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 B2C잖아요. 스마트폰하고 PC인데 네. 저게 이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AI 군비 경쟁 같은 경우는 인프라고 이거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덜 하면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아마 투자가 위축되는 게 상대적으로 덜 할 거예요.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실 또 감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주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좀 아무래도 좀 수요가 위축되는 게 좀 덜 할 거고요. 아하. 근데 B2C 쪽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고객군 측면에서도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하이닉스보다 B2B, 엔비디아 이런 데 나가는 HBM을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지금 난망이고. 그래서 지금 살아날 길은 AI 쪽에서 B2B나 B2G 쪽이 제일 낫죠. B2B라면 이제 기업인데 B2G는 이제 뭐 정부, 국가 서버를. AI 맞습니다. 센터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참 얼마였더라? 100조 원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에 GPU 몇만 장이었죠? 10만 장이었나? 아 머리야. 엔비디아 GPU 한 5만 장, 그리고 ASIC 한 5만 장. 네. 합쳐서 네, 10만 장 정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뭔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고. 네. 어차피 GPU를 엔비디아 거 사서 껴야 되면 당연히 HBM은 국내, 국산을 그렇죠. 낄 테고. 뭐 어차피 그거야 뭐 하이닉스 뭐 잘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삼성이 그 안에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영수 대표가 쓴 책 AI 텐베거 투자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텐베거면은 말 그대로 10배 네. 가는 투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10배 넘게 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엔비디아 빼고 얘기합시다. 네. 너무 배가 아프니까. 네. 엔비디아 빼고. 네.
템메거 투자로 놓고 보면 AI 시장 전반적으로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챗 GPT 3.5였던가요? 그게 공개된 이후로 네네. 예. 엔비디아가요. 아니 전체 AI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뭐 산업에 어. 빅테크들은 그 정도는 다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올 4월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집 탈고를 한 게 4월 정도인데 4월에 그때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문에 폭락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100% 이상 올라온 기업들이 많죠. 팔란티어라든지 뭐 빅테크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넥스테라나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회사들도 많이 올랐죠. 전력기기 뭐 원전 관련주들, 송배전 관련주들 이게 굉장히 넓죠. 네, 그 책에도 보니까 맞습니다. 40개 뭐 이렇게 언급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40개 종목을 추렸는데 미국 기업하고 이제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AI 혁명의 주역은 미국이고요. 미국 기업이 주연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조연인데 이제 존재감 있는 조연 정도로 봐야 되고 중국 기업도 한 3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선해서 중국 기업 3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AI 음. 관련주는 이제 ETF라든지 액티브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안에서는 엔비디아는 빠지지 않을 거고 그렇죠. 엔비디아를 빼놓고 뭐 AI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근데 여기 보면 그 하드웨어뿐만 네.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반도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테크 전반. 그러니까 이거 사실 반도체 책이라기보다는 AI 테크 관련 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뭐 네. 전력망 네. 이쪽도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는 이제 AI의 쓰임이 훨씬 더 많은 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이거 누가 생각해도 이제 자명한 건데 혹시나 AI 관련주에도 사이클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는 HBM도 거의 독보적인 하이닉스 시대에서 이제는 경쟁의 시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나 사이클이 만들어질 여지가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그 산업의 사이클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AI 혁명이라는 게 시작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모바일 혁명도 우리가 한 2008년, 9년 이때쯤 시작돼서 네네네. 네, 한 그 10년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투자의 사이클은 절반이에요. 빠르죠. 네. 피크아웃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식은 재미없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보통 5년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피크를 찍었던 게 대충 보면 2014년쯤이거든요. 그럼 딱 5년 지속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AI도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2022년 11월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 2년 6개월 됐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거죠. 22년 11월에 그 챗GPT 쇼크가 챗GPT 맞습니다.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 랠리가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3년밖에 안 된 거네요. 3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AI가 챗GPT 뭐 제미나이 비롯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니까 이 3년도 안 된 시간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근데 투자의 사이클로 봐도 이제 절반 절반 조금 넘어가죠. 넘게 왔다. 맞습니다. 아직 여력이 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또 사실 AI라는 게 이제 나중에는 피지컬 AI로 맞물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임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맞습니다. 음, 결국 그게 이제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AI가 지금은 서버 클라우드에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AI 스마트폰, AI PC,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그런 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또 완전히 경쟁 구도가 또 달라지겠죠.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밖에 큰 없는. 시장이죠. 네. 훨씬 규모가 크죠. 그러게. 그래서 AI 투자는 계속 되어야만 하는 거고. 네. 뭐 한 번이라도 이제 엔비디아를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 약간 이제 배가 아픈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타라. 저는 지금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조정을 줄 때 다시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을 냈을 때가 4월 그때 폭락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도 엔비디아 사야 된다라고 강하게 썼죠. 네. 팔란티어도 강하게 이야기했었고요. 팔란티어도 어떻게 많이 보고 계세요? 팔란티어도 저는 이 AI 혁명의 주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영수 대표님이 IT 쪽도 많이 아십니다만 이제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 예전에 이제 뉴욕대 뭐 이제 그 밸류에이션 대가 신 분들도 엔비디아 일찍 전문용어로 털린 게 내가 봤을 때 이제 너무 비싼데 수년간의 미래를 다 반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비싸라고 했는데 그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지 않아요.
팔란티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바일 혁명 때 애플이 그랬어요. 모바일 혁명이 한 시작됐을 때 네네. 2년 뭐 됐을 때 애플처럼 비싼 주식이 어디 있냐 뭐 했었죠. 근데 애플이 그 뒤로도 계속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애플에 투자하기 시작한 게 2016년.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다 개화하고 이게 생필품처럼 됐을 때 소비재가 됐을 때 네. 샀죠. 네. 소비자가 됐을 때 그때 투자를 하셨던 네. 그런 시절이 그럼 AI 씬에서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워런 버핏은 굉장히 훌륭하신 투자자지만 예. 일반인들이 그런 투자로 성공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이클의 전반부에서 일단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AI 포지션이 별로 없다. 특히나 미국 주식 비중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리스크다. 네. 비슷하게 사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벼락거지 될 겁니다. AI 혁명에서.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나왔다. 야, 아니 근데 그게 포모에 휩싸여서 투자를 하는 게 네. 결국에는 또 어느 순간 막 시장에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한 방에 살려고 합니까? 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사면 되죠. 길게 봐서 그렇죠. 네. 길게 안 보고요. 2년만 보시고. 2년. 향후 2년 6개월 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 우리가 팬데믹 때도 겪어봤습니다만 벼락거지 될까봐 나만 없어서 포모 증후군에 뒤늦게 뛰어올랐다가 막 금리 올라가고 막 작살났을 때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손절하고 근데 뒤돌아서 보면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큰 트렌드를 보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왜 역대급 테크 혁명이냐면 모바일 혁명이나 인터넷 혁명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의 천착해서 인프라가 생긴 거고요. 네, AI는 모든 영역이 있어요. AI is everywhere거든요. 그렇죠.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전통 산업에 다 융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AI라는 게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OS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움직이는 OS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타지 않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산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혹자는 모바일 혁명 이상으로 인터넷 혁명 이상으로 큰 혁명이다라고 보시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IT 버블 때도 느꼈던 것처럼 지당하고 나서 봤을 때 지금 저 PER 몇십 배 혹은 몇백 배로 주고 사는 게 거품일 거야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 이번에 실적 나온 것도 엄청 서프라이즈였습니다만 실적이 이제 또 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또 한켠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치 실적을 때려 넣어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버블로 갈 거냐, 뭐 버블에 징후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버블이 됐고 과열이 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지금은 네, 버블이 지금은 아니다. 버블이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텐베거 투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사이클이 제일 강하게 나올 때가 마지막 피날레 때가 제일 세거든요. 자, 그 사이클을 먹은 사람하고 먹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자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 마지막 피날레 절반만 먹어도 이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거든요. 사실 그 마지막 피날레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태로 네. 나타나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고 주잖아요. 뭐 밸류에이션 따지시는 그렇죠. 싸우고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가 이제 큰일 나죠. 그게 거의 한 1년 반 전에도 네. 밸류에이션 논쟁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한 토론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작년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대표님이 질문하신 게 기억나는데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AI 가지고 돈 벌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우습죠. 이제 서비스 업체들 네, 그렇죠. 유료화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20든 얼마든. 메타가 사실 보통 광고라는 게 Q가 올라가면 P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6분기 연속으로 P하고 Q가 같이 올라가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올까요? AI 때문에요. AI 솔루션을 더하니까 타겟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광고가. 예. ROI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하고 Q가 같이 올라가는 마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막 애플이 관련된 데이터 열어주지 않아도 그렇죠. 메타가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네.
맞춤형 광고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그 생각해 보면 저도 AI 서비스를 지금 한 서너 개 유료로 쓰고 있고, 그렇죠. 저희 회사로 따지면 한 7, 8개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벌써 왔네요. 그렇죠. 돈을 버는 세상. 돈을 AI로. 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돈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영수 대표가 함께한 이제 AI 텐베거 투자 이 책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되게 많이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T의 신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